네, 앞서 우리 레드스톤 이남훈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유스민과 사회정치 포럼 너머 그리고 레드스톤 플랫플레이스가 올해부터 공화국의 위기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공존의 위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자스민 의원님이 지금 아마 대구에 오신 게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되시고 지방으로 오신 거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동상을 짓겠다. 그리고 이자스민 의원님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대구 공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자스민 의원님 모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짧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에서 모두 원내에 들어간 최초의 국회의원. 그러나 사실 국회의원보다 배우로 먼저 데뷔했던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인권 이주민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네. 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이자스민 의원님이 얼마 전에 21대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크게 기뻤습니다. 4년 전이었죠.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유스민에서 이자스민 국회의원 후보님을 모시고 대구에 모시고 네, 저희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바랬던 게 꼭 이자스민 후보님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았는데 다행히 또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 드시고 그래서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공존의 위기 첫 번째 챕터는 재선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에 등원을 하셨는데 다시 국회에 들어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대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대구 올 때마다 뵙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피까지 오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승계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반대를 했고요. 이미 특히나 아들, 딸 같은 경우는 이미 19대 국회 때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4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상처 안 받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한테 던졌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그래서 엄마의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깡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 그때 19대 국회 하고 겪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애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19대 국회 전에도 그렇고 19대 국회 때도 그렇고 19대 국회 끝났을 때도 지금까지는 이주민 관련된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곳곳에 정말 자리만 바뀌었을 뿐 곳곳에 계속 그대로 강연을 하거나 이주민 정책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주 여성들 곁에서 함께 해왔었는데 지금 이 기회가 4개월밖에 안 되지만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19대 국회 끝나고 나서 신문 기사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제가 19대 국회에 끝나고 나서 제 임기 끝나고 나서 이주민, 다문화, 이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는 빈도가 30
70%대로 그러니까 70%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언론 빈도 언급 빈도가. 그래서 스피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국회이든 어디든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빌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짧은 4개월이지만 그래도 19대 국회 8년 전에 시기상조라고 했던 이민기관, 이민청이라는 그 기관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가, 이 사회 분위기가 내가 들어가서 그 틀을 그래도 제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그 틀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들어오게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고 나서 뭔가 마음에 다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앞서 이주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일을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운동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제가 19대 국회 때 시작을 했던 꿈드림 학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을 함께하는 학교인데 그때 가장 큰 목적은 그때 당시는 이주 여성들이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 저한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 이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7기까지 운영을 했다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문화다양성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사회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주민과의 동행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해가지고 하게 됐었던 그래서 정책 제안은 계속해서 해왔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민사회의 이민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거는 안 드린 질문인데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4년 전에 이자스민 의원님이 후보에 뒷순번으로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또 한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4년이 지나는 동안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만약에 탈당을 했었으면 비례대표 승계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의당에 계신 분들도 사실 좀 놀랐을 것 같고 다들 탈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류호정 의원님이 나가시고 이은주 의원님이 나가신다고 했을 때 다들 뭐 누구 승계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뭐 이자스민 탈당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정의당에 계속 네네. 남아 계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탈당을 하자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그냥 제가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왜 계속 있어 거기 왜 계속 있냐 뭐 안 되는 동네에 왜 자꾸 있냐. 국회의원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대 21대 국회 선거 때는요. 모든 정당에 다문화 이주민 출신 후보가 경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정당에. 유일하게 제가 남았습니다. 정의당에서 경선을 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도 뭐 당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감감부 수식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됐을 텐데 저는 그냥 계속 이어와서 남았었던 거죠. 유일하게 그래도 정의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저는 사실 19대 국회의원 경선이라는 거는 없었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었죠. 2020년이 그래도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당을 떠나야 되구나라는 그런
생각보다 눈은 남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뭐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속 남는 거가 목적인 것보다 그냥 그렇게 뒀던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9번이라서 순결을 가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들었던 건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순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 그때까지도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정당, 모든 정당에서 이 다문화 이주민들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그때 경선하고 나면 그 다음은 경선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당에서도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 활동도 저절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자스민 의원님이 제 기억으로는 선거가 끝나고도 이주 관련해서 이 본부장직을 정당에서 또 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19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20대 국회를 보면서 이주민과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언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 21대 국회를 바깥에서 보시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스피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언론 내에서 언급 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바깥에서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저는 19대 국회를 발의를 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이나 이민사회기본법이나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다 발의를 한 건도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슈화가 되지 않고 공론화가 되지 않은 그런 아젠다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도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고 말 그대로 이주민 이야기를 하면은 뼈 떨어지는 수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냥 계속해서 잊혀져 가는 거구나. 안 그래도 말하는 사람 있었을 때도 제가 있었을 때도 항상 뒤로 미뤄지는 아젠다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더욱더 더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나아가지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이민자를 눌리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데려오는 것만 급급하고 오고 난 후에 대한 상황들은 하나도 하나도 이렇게 정리를 되지 못한 채를 방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전부 다 모든 관계 부처를 보고를 하라고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발의한 법안들마저도 아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관련된 법안에 한 33개 정도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데 24개가 이 시간까지 24개가 그냥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못 보고 물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지만 앞서 19대 국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민사회에 관련된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저출생만이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 소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단계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민사회기본법을 만들었다가 지금까지 와서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안타깝죠. 이렇게 이게 하나가 스피커에 있는 거 따지자면은 250만 명이면은 한 최소한은 이 비율로 따지자면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한 10명 정도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난주에 또
예, 너 난리 났죠? 이 47석밖에 안 되는데 1석 더 줄였던 네. 이런 법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기만 하는데 안에서 왔을 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더욱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시대 유감 제3회 공화국의 위기, 제3회 공존의 위기는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들어오신 이자스민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최 측에서 시킨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협찬으로 도움 주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 2회차에도 광고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네. 조명 하나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 집, 사무실, 가게 조명의 모든 것. 5극장에도 조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 유통단지의 명신조명 053-604-3452. 네. 그리고 광고가 또 있네요. 알리고 싶은 모든 것. 알리고 싶은 모든 것은 유스민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아이원 컴퍼니가 당신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053-625-6570번입니다. 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자스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바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도 우리 또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탄원서 모으시고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탄원서를 7,000장이 넘는 탄원서를 법원에 또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주와 가치의 고명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명숙 대표님 모셨으니까 먼저 고 대표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혹시 인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근데 좀 내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좀 다루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자스민 의원님이 최근에 국회에 등원하시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고명숙 대표님은 정부의 이민관리청 신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또 그 취지가 지금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을 뭐 결혼 이주 여성은 여가부가 그리고 또 뭐 노동자는 노동부가 다 난립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컨트롤하겠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관리청까지 신설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이 정부에서 그럼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행태들을 본다면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이런 문제를 극복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러면 애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민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은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뭐 들어오면 언어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언어도 잘하고 있는 이런 이주민에게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본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신설된 이민관리청이 제대로 운영이나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고명숙 대표님께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19대 국회 때 또 이민사회 기본법을 발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관리청 신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민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19대 국회 만들었을 때는 그때 당시는 한참 싸웠어요. 우리가 그때 공청 2년 동안 조정을 하나라고 결국은 하나가 후회되는 거 하나가 있으면은요 19대 국회 때 제가 왜 또 과감하지 못했을까라는 느낌이었었어요. 워낙 나중에 나오고 나서 느꼈던 건데 너무 작아졌나 이렇게 너무 두들겨 맞아 언론에서 두들겨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좀 약간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첫째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앞서 나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없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과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사회 기본법도 그때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 무슨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청을 만드냐라는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놀라워서도 이 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이민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환영을 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기관이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발의했던 그 법안을 보니까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정보조직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이 이민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일본도 가지고 있고 대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라는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게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이민총 만들자고 그랬으니까 이만 만들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정책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민자의 청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민청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한 이민청일까라는 그런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의 청으로의 이민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8년 전에도 거의 걱정을 했습니다. 규제, 아까 말씀하신 단속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하게 되면은 지원,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규제 통제 기관이 기본적인 스탠스가 규제하고 통제된 기관이 지원, 교육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우리 상황을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관련된 이주민이나 이민자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은 거의 지자체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청으로 만들 거면은 굳이 저는 대통령 직속이나 또는 대통령 직속을 지난번에 냈을 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야 모든 정보부처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어느 한 부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행안부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작년에 2022년에 6월 달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등록 인구수에 외국인 주민하고 재외동포의 인구를 등록 외국인하고 재외동포의 인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덕분에 다른 도시들은 거의 대도시로 성격이 돼가지고 왜냐면 인구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주민등록이지만 주민등록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구에 우리 지자체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정책은 행안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이
이따 나올 거지만 사실상 어, 미등록자에 대한 문제도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었었어요. 제가 법무부 그때 옛날에 법무부가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가 아니라 그때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민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저희 만약에 미등록자도 그 기금에 왜냐면 외국인들의 낸 수수료로 이루어진 그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을 만들면서 외국인들한테 지원 재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미등록자도 지원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도 법무부가 인권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지원하고 그런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요.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민관리청은 다양한 문화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동료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2달 전에 나왔던 법무부발 보도자료가 2023년 11월에 나왔던 보도자료가 사상 최대 38,000명 불법 체류자 단속. 이게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민관리청의 그러니까 방향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최근 또 고명숙 대표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서 좀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난 1월 10일 날 저희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기사의 헤드라인 뉴스는 불법 체류자가 불쌍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11명 다치게 한 40대 남자 징역 3년형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건이 있었고 1심이 지금 선고되었다. 이 정도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이제 얻게 되고 또 이분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했는지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1심에서는 2명의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서 저희가 급히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 만나게 되고 이분의 사연을 저희들 듣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유수민이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살아온 삶과 이분에 대해서는 박중혁 기자님이 쓰신 유수민 기사를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취재하셨고 또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마 저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주민입니다. 그냥. 그리고 한 사업장에 20년을 성실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날 이분이 그 수당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한 5, 6년 전부터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셨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내가 공장을 다니면서 처음 봤답니다. 그렇게 차를 막고 단속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앞을 막고 단속을 하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우리는 코리안들은 출입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출입국이라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상황에서 이분이 내가 도망을 가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뒤로 백을 하다가 뒤에 차가 있는 줄 몰랐는데 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옆에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판결문에는 150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망을 이제 차를 운전하셔서 한 명의 노동자를 탈출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구속된 몸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 약간은 기대했답니다. 물론 본인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출입국에서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그런 것까지도 다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이분이 1심이 선고될 때까지 저희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22년까지 뭐 지금도 그렇고 강제 단속은 저희들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제 단속이 그래도 뭐 약속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개월 바짝 단속하고 그래도 그 다음에는 좀 단속이 좀 느슨해지면 그래도 이주 노동자들도 일상의 삶을 사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런 단속이 1년 내도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단속이 그런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단속이 이제 사업장을 벗어나서 사실 우리 뭐 그런 기사 보시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단속 갔다가 이주 노동자들이 도망가다가 죽게 되고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이런 것들이 뉴스 나오면 기사 나오게 되면 출입국도 사실은 조금은 뭐 불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그런 법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 단속이 늘상 있게 됩니다. 그 단속이 시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장을 보르는 그 시장에서 그리고 갓난아이를 둔 그런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또 단속이 되고 병원에서 단속이 되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서 단속이 되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출퇴근 버스를 막고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버스 막으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몇 명만 투입해가지고 출근 버스 바짝 들고 그냥 가서 다 단속 다 해버리면 강제 추방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냥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이런 강제 단속이 비인간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 단속 현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저희처럼 활동가도 아니고 하물며 어느 단체의 회원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이분은 같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모습이 보였던 그런 이주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치긴 했지만 그 증상, 뭐 다친 정도에 비해서 너무나 중형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뭐 무죄하면 제일 좋겠지만 무죄가 안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집행유예로 이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해서 저희가 계속 탄원서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원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7,300명 정도가 저희들 한 달 만에 다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금액에서도 뭐 이름을 밝히신 분도 당연히 많으시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연대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소액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주민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또 모으신 금액에서 그들끼리 모아서 또 보내주시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내일 사실 항소심 공판 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판과 함께 아마 빨리도 선고가 날 것 같은데 제발 이 기회에 그분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유예라도 저희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 대표님이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면서 의원님께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박종혁 기자가 쓴 기사가 좀 퍼져나가는 걸 제가 확인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좀 가슴 아프면서도 부끄러웠던 게 이 베트남 이주민들 결혼 이주 여성이 본인과 가까운 커뮤니티에 이 공유를 했습니다.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베트남에 현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공유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다 비슷한 좀 심경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의원님 뭐 이야기 좀 들으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안타깝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등록자가 되는 것은 미등록자 되고 싶어서 미등록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대적으로 뭐 3만 몇 명이라고 이렇게 단속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통계를 보면은 재료 외국인 오히려 미등록 재료 외국인은 천년 동월 대비는 2,09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해봤어요. 이게 정부가 해봤어요. 20년 넘게 네. 하고 있죠.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지난 국회 때는 제가 노동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 말레이시아에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부 장관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죠. 왜 저쪽 나라는, 왜 한국은 계속, 왜 한국 노동부 장관은 계속 우리한테 와서, 같은 노동부 장관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니네 미등록자가 되는 니네 국민들을 좀 제발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데려갈 때는 우리 허락을 받고 데려갔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쪽에 한국에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스리랑카 경찰을 보낼 거냐, 보내서 잡아갈 거냐 라고 만들 거냐 라는 이렇게 그쪽에서 데려갔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야지.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가 고맙죠. 세금을 내는 그런 국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우리한테 더 넘겨?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안 잡아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고 법무부를 불렀어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가요? 아무도 인원이 없대요. 깊이 부서이라는 거예요. 그냥 깊이 부서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아무도 그 부서에 가고 싶지는 않고 단속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공무원 시켜가지고 단속반으로 만들까요? 하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못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는 본인들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굉장히 어렵죠. 인원만 늘리면 되는 거 인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이 부서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이미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의 시스템도 굉장히 잘 알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농촌 지역에서 농민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 재배절하고 수확절 때만 되면은 제발 단속 좀 하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 이제 농사 다 망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곳곳에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등록자이라도 일을 시킨다고 해서 정말 임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농민들만 또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미등록이라도 우리가 구제 방안을 만드는 게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처럼 경계선에 넘어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립국 얼마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있는지. 우리나라 섬입니다. 아무도 유일하게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법 체계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한국 사람으로 돼 있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이렇게 못 오는데 난민법도 만들었을 때 뭐가 가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옆에 국가가 없기 때문에 난민법을 내도 아무도 못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 문제가 아닌 거다. 이렇게 처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실상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를 맞춰서 우리도 난민법 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난민법이 생겼으니까 난민이 오기 마련이지. 난민이 오니까 난리 나고요.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미등록 재료자들도 40만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에 16만 5천, 사상 최대 16만 5천 명의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와요, 올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게 해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드리면 이민관리청 신설 계획안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표님 보시기에 좀 어떤 방법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그 이민청 안에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현행의 이 한국 사회의 그런 인하인 정책으로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계속해서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번의 사업장 이동만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게 한국 거주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 가족 동반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미등록 상태여서도 어쨌든 돈을 벌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시는 노동자분들 없습니다. 저 언젠가는 본국 가서 잘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한국 말씀 되게 잘하시고 한국의 문화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 비용, 지금 있는 한국말 잘하고 한국에 이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더 합법화시켜서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인구 절벽을 막는 더 빠른 방법이고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단체는 사실 그런 합법적인 체류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그런 미등록 상태의 여성분들 그리고 무국적인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사실 그 엄마 아빠 나라의 모국어 잘 못하고 오히려 한국어만 합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교육받지만 얘들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학교장 잘 만나면 이제 다닐 수 있을 거고 돈 좀 더 내면 다닐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한테 물으면 꿈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 지금 현재 학교 우리 한국 국적의 아이들 고등학생이면 나 시험 쳐서 대학 가야지. 나 어디 뭐 해서 취업해야지. 나 뭐 해서 자격증 따야지. 이런 꿈이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꿈을 가질 수가 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을 못 갖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부터 뭡니까? 그냥 미등록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또 단속되면 부모 나라로 사실 이 아이들은 본국이라 말할 수도 없죠. 부모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땅에서 우리가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이민청 신설, 물론 저는 이민청 신설 크게 의미에서는 찬성합니다만은 이 정부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오히려 아까 말했던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저출산도 좀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부가 말하는 그런 대의적인 의미를 빨리 실현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명숙 대표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정부가 좀 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 또 국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지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저숙련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이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 너무 규모가 크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냐, 이런 우려를 보내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정보가 잊고 있는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얘기를 할 때, 미등록자 얘기를 할 때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더 나은 삶에, 더 나은 상황에 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남을 것이고,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더 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주노동자이나 뭐 외국인들이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무슨 노고화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해외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 뭐 물품처럼 사용하거나 또는 휴지처럼 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란 거거든요. 근데 인구 소멸에 대한 임시적인 대책이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데려오고 우리가 빌려한 뭐 선별적으로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선별적으로 데려왔어요. 아무나 데려온 적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예. 중요하게. 이게 여태까지 아무나 데려온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선별적으로 데려왔는데 우리 다 선택, 우리의 빌려에 인해서 다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다 선택을 해서 데려온 사람들인데 뭐가 어떻게 또 선별을 하겠다는 거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가장 어려운 점은 고용노동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거잖아요. 4년 10개월이라는 제한. 그 제한이 왜 뒀냐? 5년 동안 5년 동안 한국에서 살게 되면은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못 넘기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자도 문제가 많죠. 이제서야 그냥 술만한데 또 보내고 새로운 사람도 다시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우리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언제 또 숙련된 기술자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내놓았던 안은 1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새로 나온 정책인데요. 10년 플러스 알파라는 게가 10년 이상을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고용허가제는 유엔에서 상 받았던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중간 브로커를 없애고 나라 대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용을 하는 형태인데 문제는 우리는 상 받을 만한 그 제도 자체가 들어올 때까지인 것뿐인 거예요. 들어오고 난 후에가 연장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나 받았던 답변이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고용허가제들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계약이 4년 10개월인데 5년 동안 있을 거라 그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도 지금 이민사회기본법의 안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미등록 이주하는 우리의 지금 사회에 관련돼 있는 여러 형태, 여러 구성원이 여러 외국인들의 이렇게 재료 형태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하나씩 정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정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주를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정주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E9에서 E7도 넘어갈 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E9은 E7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을 열어놨잖아. 정부에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게끔 그래 E7이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올리시던가. 이게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턱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단식으로 내 삶을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은 열어놔야 되는데 근데 말이 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정말 지금 상황이 우리가 E9으로 가지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왔던 사람들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는 우수인재를 많이 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수인재 데려온다 하고 막 그렇게 문을 연다라고 얘기해요. 우수인재는 비자를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지금 ICT 측에서는요. ICT 전문 인재를 빌려하는데 50% 재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 외국인 우수 인재를 재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ICT 쪽에서는 인재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인재였으면 한국을 유럽하고 미국하고 뭐 뉴질랜드, 캐나다 그걸 두고 내가 한국으로 오겠냐라는 질문이에요. IMDb에서 OECD 국가들이 가장 매력적인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이민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중에 1, 2위가
그때서 2위가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그게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용허가제, 우리 산업을 우리 공장들로 들어가게, 우리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는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열어주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원하는 펼치는 정책하고 막상 현장에서 현실에 이게 부딪힌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맞지가 않은 점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 뭐 E9, E7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인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드리면 법무부에서 작년부터 자 기존에 E9 비자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라고 해서 경북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50명 쿼터를 받아서 모집을 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말을 안 드리겠는데 50명 모집한 쿼터에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예,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청하는 요건에 사용자의 추천서가 일단 필요하고요. 사장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임금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1년에 3,5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4년 동안 기존에 근무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공무원이 저거 이거 좀 소개시켜 줄 사람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 가장 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게 한국에 비자가 제가 다 세알려 보니까 38개가 있었습니다. 38개 비자 중에 이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비자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결혼 이민. 그 말고는 이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명숙 대표님이 이주 여성들도 지원하는 업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 좀 바라는 점, 특히 이주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3개월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치인들이 볼 때는 내가 이런 이주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도 참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는 저희가 참 좋은 매개체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보자는 소리, 또 간담회 하자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면 답답한 게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고 뭘 이야기하지 그때서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주 여성들이 몇 해 전에 이자스민 의원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주 여성들이 다들 무릎을 다쳤습니다. 야, 우리 별말 안 했는데 다 알아듣고 저한 정책 다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런 이주 여성의 스피커가 되어주시고 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의 그런 것으로 남아주시고 그리고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당사자 국회의원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넓은 의미에서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안타까운 거 이번에도 좀 마음 아픈 게 이번에 거의 선거 다 돼가서 들어왔잖아요. 국회에 들어왔는데 물론 당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거 선거이다 보니까 바라는 게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 미안해서는 안 합니다. 이게 이주 여성들한테 이주민 이렇게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좀 약간 미안한 면이 왜 이렇게는 선거 때만 나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저는 뜻하지 않는 승계였었는데 그래도 일어났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도
비서관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의원님만큼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고 의원님의 하시는 말씀에 따라가느라고 우리 지금 다 읽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 순계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알파인지 그래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선이라는 이 문턱이 당에서 경선이라는 이 문턱이 이주민들한테 우리의 E9에서 E7에 올라가는 그 문턱이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뭐 어디 이 친구 가족 모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줄이 엄청 중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줄이 없는 이 이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났어? 이 조직도 없고 당에 들어가서도 당무원에 돼 있는 그런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고 그게 제가 벼지르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사실 2020년 때. 내 하나 몸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그 상황에 내 자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애드밴티지 있잖아요. 그게 이미 한 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게. 근데 그런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2세, 1세는 어렵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주민들은 투표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이번에 진짜 아주 짧은 기간 제가 국회에서 들어가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정치 관련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정치 관련 아카데미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을 모시고 이 공존의 위기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고명숙 이주와 같이 대표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인사드리고 이어서 정주민과 그리고 이주민이 좀 공존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이민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광고가 또 있습니다. 반복이고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도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 하나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 집, 사무실, 가게, 극장 조명의 모든 것. 대구 유통단지 명신조명 053-604-3452. 네. 알리고 싶은 모든 것.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아이원컴퍼니가 당신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053-625-6570. 네. 다시 한번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가 볼 텐데요. 앞서 제가 이것도 질문제 없던 이야기인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4개월 플러스 알파. 예. 네, 사실 최근에 녹색정의당 지금 김준우 공동대표님이 유스민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스민 채널에 또 애청자시고 해서 녹색정의당이 5번부터 15번까지는 전략명부로 당내에서 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안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안 받으신 건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좀 참고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더라도
이주민,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 1세나 이주민 2세도 좋다. 이주민 2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선거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2대 총선에서 이런 분들에게 이 비례대표 문턱을 낮추는 게 저는 공존하는 것의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워낙 지금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 각 정당들이 위성정당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 네, 아마 이런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데는 이 큰 정당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거 보시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밥그릇 싸움이다가 보니까요. 사실은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대 소수자의 그룹을 굉장히 많습니다. 챙겨야 할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 정의당, 이 작은 정당들의 챙겨야 할 이런 구성원들의 그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노력을 하는데, 큰 정당들은 정말 말 한마디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구성원들, 훨씬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건데, 얼마나 그 관심, 얼마나 많은 관심 아니면 얼마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 다양성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을 닫지 않은 한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앞으로의 지금도 출생률이 다문화 가정의 내에서의 출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옛날에는 제가 19대 국회 때만이라도 미취학 아이들이 60%였지만 이제는 학교 다니는 저중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60%입니다. 사회 진출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사회 진출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는 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정말 제대로 챙기고 싶으면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아젠다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민에 대한 의제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대 국회에서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발의하셨는데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남은 임기지만 이주아동 권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좀 왜 필요하고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 좀 의지까지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동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가입하고 비준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아동법을 보시면요, 그 관련된 원래는 우리가 이런 협약들을 가입하고 비준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법 안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동법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가입하고 비준을 했던 나라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다 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할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법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만든 거는 아니었습니다. 30곳에서 뭐 단체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었던 법안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고민이 많이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왜냐면 아주 좋은 취재의 법안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아동들이 18세 미만인 아동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자는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지키자는 거예요. 다른 거 모르겠고 18세 미만인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해주자.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럼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우리가 18세 미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19세부터 걱정을 하는 게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간단한 법안인데 제가 너무 좋은 취재의 법안인데 제가 하게 되면은 이주민 출신인
제가 하게 되면은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맨 처음에 안 하려고 다른 방에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울 때니까 대신 제가 대표 발의하는 게가 아니라 의원님 좀 제발 대표 발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쪽에도 한 일주일에서 2주 후에는 다시 내놨어요. 너무 시끄러운 법안이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등록 이주 아동 그때 19대 국회 때만이라도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이제 동계가 없어요. 당연히 등록도 안 됐으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출생 등록도 안 되는 나라인데 원래는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게는 국적을 주자는 거는 아니라 출생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이 시간에 이 나라에 이 장소에 태어났던 사람이란 증명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근데 그 자체도 불가능한데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2, 3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9대 국회 그때는 8년, 10년 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나고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여권도 없고 한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나라 가본 적도 없던 아이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에만 살았고 한국어만 알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밖에 모르는 아이들인 거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죠. 이거 지금 저출생에 또 뭐 출생 장려를 할 수 있는 몇 초 원을 갖다 우리가 다 수다 벗는데 안 되는 거는 막상 우리랑 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몰라 한다면 이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데서 대답을 찾는 게가 아니라 우리 안내에 있는 구성원들부터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외국인, 다른 문화권 이렇게 되게 무섭잖아요. 아마 누구보다 대구가 훨씬 더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슬람 그 모스크 문제 때문에. 근데 막상 보면은 우리 문화만 알고 있는 생김새만 다를 뿐이고 그리고 재료 자격만 없는 것 뿐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걷고 한국어만 알고 한국 문화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그럼 뭐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어떤 상황으로 니에게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상황이고 밖에서 찾는 게 그렇게 사람들 많이 비난을 하고 많이 계속 데려오는 거 이민은 답이 아니다. 이민이 답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이민자들을 어떤 재료 자격이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바깥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저도 사실 이민자거든요. 제가 42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민을 왔습니다. 정유재란 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민자가 됐는데 병자호란 때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안 사람들이 여기 경상도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배척당하지 않았거든요. 네, 조선시대보다 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요. 앞서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이 사실 미등록 이주민들이 가장 불안에 떠는 거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강제 단속 때문에 법무부 직원들도 많이 다친다. 이걸 법무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 제도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답이 아닌 거거든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미등록자로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구제 방안을 만드느냐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 2000년대 초반 때는 구제 방안으로 하나 내놓아가지고
3년 정도의 비자를 미등록자들은 신청을 하면은 3년 정도의 비자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이게 해법이라고 뭐 대책이라고 내놓았던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합법화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자. 합법화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천에는 그런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물 사람은 머물 거고 나가는 사람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머물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로 보면은요 한국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국적까지 따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민 정책은 임시 방패, 지금 인구 소멸이 임시 방패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 임시 방패 말마저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 합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훨씬 더 많은 그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존의 우리 틀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등록 노동자가 생기는 것밖인 거거든.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기존 뭐죠? 기반이 되는 문제. 우수 인재들은 왜 한국에서 안 오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 머물고 싶지 않은 이유는 교육이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그냥 안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이거는 다 단속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동안이나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먹혔는데 먹히겠어요 지금? 뭐가 바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상 최대 단속을 했다고 밝힌 분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동료 시민. 예. 그런데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민청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이민청 의제를 가지고 들어온 측면은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지 그리고 의원님이 좀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오시라 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이민청을 꼭 만들고 싶어 했으면은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의제만 남긴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동료 시민으로 하는 게 보다 도구화인 거거든요. 도구화를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을 해서 국익을 위해 선별을 해서 근데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국익에 도움 안 된다는 측면에 어떤 통계가 뭔 연구가 있었나요?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별을 해서 데려온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선별해서 왔는데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국익에 도움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의 이민자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나오는 그런 그런 연구도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가 국익을 위한 게가 무엇이고 사실상 국익을 위한 게 무엇이고 우리 이주민의 이민 정책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선별하는 게가 무엇이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근데 보시면은
원래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바뀐 게는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죠. 우리가 이미 이거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받아들이는 순간은 우리 여태까지 선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고객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 받아들이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는 우리의 동료 시민이다라고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쉬워지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도 국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국익을 위한다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등록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세금을 내겠죠. 네.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4대 보험료도 내고 사회보험료도 내고 싶어도 지금 못 내고 네 있으니까요. 네,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탁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고명숙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지난해 그 버스 운행을 하다가 이주민들에 대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시에 도주를 하다가 지금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수감 중인 분이 계신데요. 참고로 오늘 오실 때 입장할 때 티켓값 8,000원은 모든 수익은 이 김모 씨의 후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항소심 공판도 열릴 텐데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서 이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큰 힘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대구가 오게 되면서 알게 되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첫 번째는 그거는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붓지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어떤 변화를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제가 제대로 최대할 수 있는 한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케이스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만 아까 대표님 말씀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라도 지금 3년이 아닌 거다라고 제가 제대로 지금 내일부터는 국회에 들어가서 한번 사건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등원하신 지 남은 3, 4, 5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자스민 의원님의 역할과 임무 내가 이거 하나는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어온 승계를 받은 거는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게 들어오자마자 언론도 기자님들도 다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고 이런 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차마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당이어서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의 역할을 그리고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기본법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규정하고 이민자에 대한 그래 우리가 이민자보다 우리가 얘기는 이주 배경 시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누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민사회기본법 제소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접 저한테 연락이 다른 당의 의원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이민사회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이번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에 21대 국회에 정말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전력을 다해 이민사회기본법에 우리 사회의 이민 정책의 틀을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자스민 의원님의 21대 국회에서 남은 임무와 포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의원님께 좀 죄송스러운 거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4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 오셨는데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불렀는데 거기도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꾸 보이지? 네, 좀 새로운 분 그리고 멋진 분과 대담을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공화국의 위기 시대 유감 행사 4회차 행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진보 정당의 위기. 네. 아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바뀌는 결과가 나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게 나오지 않도록 이 주제로 다음 달에 진행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지난해 동료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을 저지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 이분을 응원하고 그리고 선처를 바라는 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수익금은 다 전액 기부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항소심 공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도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야기는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이 대구에 있는 동료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은 그냥 하나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감히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 이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주민들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이해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좀 약간 이 위아래를 이거를 좀 약간 누구가 위냐 누가 아래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만 그때 한 질문을 들었었어요. 뭐가 되고 어떤 거를 느끼고 싶으냐 그냥 하나의 같은 한국 사람으로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지역
이 나라 해를 되게끔 들어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대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